장관을 명예훼손과 후보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회의 결론이 기권 방향으로 기울자 노무현 대통령에 있었다는 손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고위 간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 출신이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북 송금 문제를 또 제기한 데 이어 10년 전 간첩단 사건까지 꺼냈습니다. 3차 TV토론에서 공방이 된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특정 회사의 냉장고 선반이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닿으면 깨질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선반이 깨져 사람이 다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주저앉으면서 병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이 찢어졌었거든.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선 22만 대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리콜 규모와 시기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여행 가방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선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부모가 준 용돈 5만 원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수입차 정비업체의 수리비 부풀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비용품을 소모품에 포함시켜 수리비를 더 받아내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북한 도발 시 강력 대처하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도 성향의 30대 마크롱과 극우 정당의 르펜이 1~2%포인트 차이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어제 TV토론은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후보 선택에 필요한 본질보다는 곁가지가 더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더할수록 진보하는 토론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토론이 끝나기 무섭게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역과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먼저 강청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운동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지역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과 원주 첨단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우파 유일 후보인 자신이 집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보수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좌파와 정치 투쟁에서 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 기반인 호남을 일주일 만에 다시 돌며 표심을 다졌습니다. IT 산업을 육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전남을 미래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하고 초기 내각 여성 비율을 30%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깨끗한 보수인 자신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는 이런 구호에 속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누구한테 맡기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무거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동해안 강릉, 고성, 고속철도 조기 추진도 내걸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전에 전북대, 오후엔 충남대에서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54조 원을 만 20세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청년 사회 상속제와 군 장병 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선의 개별 쟁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꼴란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출근길에 작정한 듯 자신의 회고록 관련 서류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엔 2007년 청와대에서 처음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 논의를 한 뒤 대통령에게 썼던 손편지 4본도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숙명이다. 표결 기권으로 남북관계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전개한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회의 결론이 기권 방향으로 기울자 대통령에게 상소문까지 올렸단 겁니다. 그러면서 입증 자료가 더 있지만 지금은 추가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라고 그래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뭘 해도 더 안 될 겁니다. 송 전 장관은 정치 논쟁의 복판에 있는 게 학교에 좋지 않다며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진실을 규명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속해 있는 바른정당은 당의 운명과 직결된 의원총회를 지금 이 시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하루하루 한순간이 선거운동하기 바쁜 시간인데 의원총회를 지금 연다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유승민 후보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그동안 사실 비유승민계 의원들은 이대로 가다간 당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 뭔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랑 손을 잡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비문재인 연대를 하든 뭔가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그래서 결국 사흘 전에 전체 절반이 넘는 17명이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오늘 후보 거취를 포함해서 대선 이후 당 진로까지 모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조금 전인 7시, 1시간 전 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유승민 후보도 당초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춘천에서 출발해서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 의총 시작에 앞서서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지지도가 자기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뒤로는 현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현장 취재 기자 말로는 안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현재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퇴를 하자라든지 다른 당과 연대를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유 후보가 사퇴를 결심하거나 또는 당과 당 차원의 연대를 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실제 가능하긴 한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의총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유승민 후보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수는 없다면서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조금 전에 취재기자 말로는 의원총회에서 잠시 나온 한 의원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당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후보 사퇴나 연대 목소리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총회에 앞서서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이 당사나 국회를 방문해서 후보 사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데 의원총회는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밤 늦게쯤에나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뉴스 조중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커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와 호남,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두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오자대결 지지율입니다. 한 곳에선 문재인 37.5, 안철수 26.4, 홍준표 7.6, 심상정 3.3, 유승민 후보 2.9% 순이었고 다른 곳도 문재인 39.1, 안철수 30.1, 홍준표 후보 9.5%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 주 전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진 겁니다. 먼저 성향별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 보수층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에 7.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주 연속 평균 10%포인트 안팎의 하락입니다. 역시 보수층이 많다는 50대, 60대를 보더라도 문 후보 지지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안 후보는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TK 지역에는 문 후보의 지지율 하락분이 안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로 옮겨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정론과 송민순 메모 공방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수층에게 안보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심어주지 못하면서 일부는 홍준표 등 보수 후보에게, 일부는 부동층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보 진영의 승부처인 호남의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상이 문 후보의 2배 차 리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9일 TV토론에서 햇볕 정책에도 공과가 있다는 안 후보의 모호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문 후보 지지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안 후보 지지율은 하향세를 지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0%대라는 점은 남은 보름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채용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한국고용정보원 고위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인사는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정책실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고용정보원이 지난 2006년 4월 A씨를 고위 간부로 채용하면서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으로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 정책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채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외부 공고조차 내지 않았고 A씨 한 명만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A씨를 내정하고 서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면접만 진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A씨는 취임한 지 8개월 뒤 일반직 외부 채용에 응시한 문 후보 아들 준용 씨 등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A씨는 채용 계획 수립과 합격에 이르기까지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준용 씨 채용 당시 절차상의 문제로 지난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잠시 활동했을 뿐이라며 준용 씨는 물론 문 후보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채용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부 저희가 조금 안이한 판단을 있었다라는 거는 생각이 들어요. 학력 보다가는 자격증을 중요하는 시기라서 학력증명서 같은 것들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었던 것들. SBS 취재진은 준용 씨와 함께 채용됐던 다른 한 명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과 자택을 찾았지만 이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까 물어봤어요. 오시면 저기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국민의당은 2006년 3월부터 2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간부와 직원 9명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TV 토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전략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북한과 안보 관련 답변에 치중하던 문재인 후보는 역공으로, 안철수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네거티브를 공세 소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 내내 상대 후보의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북핵 위기의 원인을 놓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야기로 응수했고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북핵 문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들 특혜 채용 관련 추궁에는 스스로 잘하시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자신을 겨냥한 집중 공격에 계속 반박만 하다간 상대의 프레임에 갇히는 만큼 화제를 돌리지 않은 전략으로 읽힙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전략 수정에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후보 간의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 역시 의외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이 있다는 민주당의 네거티브를 예상한 듯 먼저 MB 아바타론을 꺼내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갑질하는 갑철수로 공격하라는 증거라며 내부 문건을 내보였습니다.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두 질문 모두 자신의 발언 순서가 오자마자 문 후보에게 되묻듯이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취약 지점일 수 있는 소재를 선수를 치는 의미로 공세에 활용한 겁니다.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전격적인 토론 전략 변화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다음 토론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어젯밤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공세들도 집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별의 방어 전략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격 수단은 송민순 문건이었습니다. 친북이다, 수차례 말을 바꿨다,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받아치기 전략을 폈습니다.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홍준표 후보는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명 대신 납작 엎드리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에겐 이른바 박지원 상황론이 상대 후보가 노리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토론회 직전 박지원 위원장이 집권하더라도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공세를 펴는 상대가 실망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낮은 지지율의 후보 단일화 요구가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거꾸로 홍준표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보수 단일화 요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며 당 안팎에서 시달렸던 심상정 후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문 후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도 지적해 편든다는 인상은 피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TV 토론이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 재미있다, 또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적지가 않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토론회도 보니까 시청률이 대단했어요. 네, 어제는 SBS를 비롯해서 여러 채널이 동시에 생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을 다 합쳐보니까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거 드라마로 치면은 엄청나게 대박난 드라마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얘기합시다. 흥행은 성공했는데 작품성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별 5개 만점이라면 2개 이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인공들인 후보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어제 질문의 흐름도입니다. 화살표가 굵으면 질문이 많이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어지럽습니다. 이러니까 정책 토론은 고사하고 후보들끼리 말싸움만 했다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 자유 토론이 가진 한계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1차 토론 때처럼 정책 발표와 질문 시간을 강제 할당하고 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후보별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누가 잘했고 누가 좀 부족했는지. 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갈수록 단호해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상대 후보에게 말 끊지 마세요라거나
말할 거면 손 들고 발언권 얻으라 이런 지적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단호해진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권위적이거나 훈계조로 들린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 딱딱했던 표정이 많이 풀렸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장면도 있었고요. 하지만 홍준표 후보 안 쳐다본다든지 또 저한테 그만 괴롭히세요 하는 장면에선 대통령 후보로서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또 어땠던 것 같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실 세탁기 발언하면서 발언에 거침이 없었는데 2차 때는 설거지 발언 사과했고 어제는 자서전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거듭 사과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안이 좀 워낙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순발력은 좋은데 질문 공세에 비해서 실속이 없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은 잘하는데 어제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편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만 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례적으로 관심을 끄는 토론에 앞으로 계속 좀 진화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들의 사실관계를 계속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세영 기자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때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북 송금 문제 이걸 자꾸 묻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70억 달러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부분도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네, 지금 돈 70억 달러를 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통일부 자료를 좀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지원된 금액이 총 6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이고요. 홍 후보는 지금 돈이라고 했으니까 현물은 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39억 달러가 정확한 수치고요. 홍 후보가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같은 게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생필품, 또 남북 합작 사업을 하는 기업의 원자재 이런 것들이 현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현금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임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해 올 때 북한에 지급하는 수입 대금이 현금에 포함됩니다. 자, 홍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년 전에 간첩단 사건 수사 얘기 갑자기 꺼냈는데 문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11년 전에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수사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재인 후보 측의 386 인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경질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토론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6개를 추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2006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성규 국정원장을 불러갖고 그만둬라. 네, 홍 후보는 지금 이 얘기가 위키리크스에 폭로돼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에 정보 보고한 내용을 위키리크스가 해킹을 해서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정보 보고에 실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문을 찾아서 보니까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당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김승규 원장이 국정원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입장 때문에 경질된 것 같다. 추측성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손 전 지사가 이 얘기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버시바우 대사가 당시 이런 정보 보고를 한 내용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문 후보 측의 386 인사들이 간첩단 사건에 많이 연루돼 있다거나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수사하려고 하는 국정원장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위키리크스 문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또 사드를 갖고 맞붙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언제 사드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냐. 이게 쟁점이던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시점 문제인데요. 안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핵 실험, 5차 핵 실험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그 질문이십니다. 네, 지금 저 안 후보의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자세히 보면 이 안 후보는 5차 핵실험이라는 상황 변화가 생겨서 사드 입장이 바뀐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게 지난해 9월 9일이고요. 그렇죠. 저 9월 9일 이후로도 이 안 후보가 사드에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 후보의 사드 입장이 찬성으로 바뀐 거는요. 작년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11월 13일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참 그 뒤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핵실험 한참 뒤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광주의 한 금은방에 복면 절도단이 침입해서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문을 깨고 들어가서 귀금속을 털어서 달아나기까지 50초 걸렸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정 냉장고의 선반은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 묻으면 깨질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참기름 때문에 선반이 깨져 사람이 다쳤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입한 지 1년 반 된 삼성전자의 최고급 냉장고 셰프 컬렉션입니다. 이 주부의 남편은 최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선반이 부서지면서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갑자기 그냥 주저앉으면서 병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이 찢어졌었거든요. 플라스틱 선반은 유리가 깨진 듯 쩍 갈라졌고 모서리 부분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루바닥은 움푹 패였습니다. 냉장고 선반이 이처럼 부서진 게 이상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벙커지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파손이 좀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선반에 기름을 보관한 게 파손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황당했죠. 기름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게 주부들의 생활 습관일 건데 이 냉장고의 선반 부분은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폴리스티렌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이 묻으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폴리스틸렌은 스틸렌이라는 분자가 쭉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 폴리스틸렌이 그 참기름 같은 기름에 오래 접촉하고 있으면은 부풀거나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식물성 기름 때문에 선반이 파손된 사례는 삼성전자에 공식 접수된 것만 1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엔 이런 주의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폴리스티렌 사용을 중지했으며 기름에 의한 선반 파손에 대해선 무상 수리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입니다. 백 군이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03일 만에 가방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 지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3년 만에 그대로 돌아온 이 5만 원을 보면서 왜 10,000원 한 장 안 쓰고 간 건지 엄마는 또 마음이 아픕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바닷물에 젖어있던 10,000원짜리 지폐와 아들의 학생증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고 백승현 군의 어머니. 5만 원은 3년 전 수학여행을 떠난다며 들떠있는 아들에게 준 용돈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사용하지 못한 일회용 렌즈, 치약과 칫솔, 교통카드 등도 여행을 떠났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백군의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무트로 나온 세월호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견됐습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온 용돈을 받아든 어머니의 가슴은 더욱 저립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껴 쓴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것도 다 못 쓰고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승현 군은 참사 발생 20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승현 군의 방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1103일 만에 돌아온 사가버린 옷과 부식된 여행 가방으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사무칩니다.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잘 갔다 오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우리 아이가 저를 안아줬거든요.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갔다 올게.
승영군의 어머니는 지폐와 유류품 등을 깨끗이 말려 아들이 안치된 납골 땅에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광주의 한 금은방에 복면 2인조 절도단이 침입해 귀금속 2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새벽 시간 채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KBC 신민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절도범들이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옵니다. 진열장에 놓인 귀금속을 쇼핑백에 쓸어 담은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광주시 월곡동의 한 금은방에 복면을 한 2인조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금팔찌 120개와 금목걸이 500돈 등 2억 1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큰 문이 깨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당혹스러웠고요. 현장을 봤었을 때 완전 난장판이었었어요. 사설 경비업체가 설치한 보안 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망치로 우리를 깨요, 진일대리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던 거 훔쳐갖고 달아납니다. 그 이제 쇼핑백에다 담아갖고 한 49총과 50조 가량 걸렸습니다. 50조. 이들은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500m를 뛰어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2인조 절도범이 근처 편의점에서 쇼핑백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결함 논란이 계속된 세타2 엔진 차량 17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최근 밝혔죠. 그런데 앞서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이보다 5만여 대 많은 22만 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제작 결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결함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차량은 5개 차종 22만 4천여 대에 달합니다. 현대차가 지난 6일 발표한 리콜 계획 17만여 대보다 5만여 대가 더 많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리콜 대상을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했지만 국토부는 북미 지역의 리콜 대상과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국토부 보고서엔 미국과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시동 꺼짐 현상은 동일한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보는 데가 아니고 증상을 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우리는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북미 지역과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결함은 서로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콜했던 사안들은 공장 전반적인 청정도 문제에서 발생됐던 사안들이고요. 이번 국내에서 실시하는 리콜 관련된 부분들은 그 가공 공장에서 오일홀 쪽에 다른 이물질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서 국토부는 결국 현대차의 계획대로 17만여 대 리콜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현대차가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눈속임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리콜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미중일 3국 정상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찰떡 공조를 과시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끕니다. 베이징 편상호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과는 지난 7일 플로리다 정상회담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본, 중국 정상과의 같은 날 연쇄통화도 취임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两国元首就朝鲜半岛局势交换了意见。习近平强调 오늘 통화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我们强烈敦促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不要采取使局势紧张升级的举动。 중국은 최근 들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전에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고 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찰떡 공조로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양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불러올 만큼의
강력한 제재는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북한이 미중의 압박을 거부하고 끝내 핵실험 등을 감행한다면 이후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중이 오늘도 긴밀하게 움직였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각종 매체 단체를 통해서 강경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남생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나온 반응을 보면은 칼빈 쓰나미 파철더미가 돼서 수장되게 될 거다. 또 미국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말이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기름값이 뛰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북한 내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을 아무한테나 안 팔고 있고 일부 주유소는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기름값이 굉장히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전시용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라든가 일부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네. 한 대북 매체 보도를 보면은 지난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생일이죠. 당시 이제 대규모 열병식하고 퍼레이드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열병식을 텔레비전으로 본 북한 주민들이 당시 주석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중국 사절단에 하나도 없더라. 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이 또 인민군 창건일인데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까요? 지금 어제 그제 나온 북한 반응들 보면은요. 끝까지 가보자. 살빈스를 수장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반응으로 보면은 핵실험이든지 ICBM 발사하고도 남겠죠. 네. 그런데 북한이 정말로 뭔가를 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말로 떠들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쭉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역으로 보면 북한도 행동을 하기에는 막상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상 미사일 한두 발을 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내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무슨 일을 하면 보통 오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상황을 보면 개략적인 판가름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공약 검증, 오늘은 검찰 개혁입니다. 무소불위라고까지 불리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후보 대부분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검찰 개혁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서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아가 경찰에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존재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유승민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검사를 포함하는 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합니다.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합니다. 검찰 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이 실현되면 검찰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먼저 임찬종 기자, 이거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 이거는 많은 후보들이 찬성을 하는데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뭐 검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수사 결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 권한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경찰은 지금과 달리 검사의 개입 없이 검사의 잘못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쭉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권 주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경찰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나 민생 치안 같은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도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독자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 이상의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는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내놨지만, 워낙에 거대 조직인 경찰 조직을 완전히 새로 짜는 일이라 이게 과연 단기간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포인트는 검찰 개혁인데, 검찰의 힘을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된다. 모든 정부 또 모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이제까지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를 한 것도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네. 안 됐잖아요. 네. 이유가 뭐 같습니까? 뭐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단 집권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는 매우 부담스럽고, 거꾸로 수사력을 통치의 수단이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는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법조 담당 기자들 사이에선 정권 2년 차를 두고 뭐 전 정권 수사 시즌이다, 이렇게 부르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은 검찰이 뭐 전 정권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뜻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현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작용한 거겠죠. 뭐 그렇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야당이나 여러 곳에서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뭐 검찰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 2013년 검찰이 청와대가 매우 불편해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니까 뭐 관련 간부들을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하다가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특검에 합류를 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결국 검찰 개혁의 성공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집권 이후에도 정권이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도 성향의 30대 정치 신예 마크롱과 극우 정당의 르펜이 1~2%포인트 차이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 후보는 단락해 60년 만에 양당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이유 잔류냐 탈퇴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상반된 노선의 두 후보의 운명은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에서 갈립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대선 최대 돌풍은 중도 성향의 신당 앙마르시로 이끌고 있는 마크롱 바람입니다. 강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문화적 다양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Tout le peuple de France, le président des patriotes face à la menace des nationalistes.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르펜은 EU 탈퇴, 반이슬람, 프랑스 국민을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Première étape qui doit conduire les Français à l'Élysée est franchie. Ce résultat est historique.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 여론조사에서는 마크롱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처럼 대이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프랑스 엘리트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 후보가 모두 탈락하면서 양당 체제가 무너진 건 60년 만의 이변입니다. On est gouverné par la gauche, par la droite. Il y a un réel changement. Je pense que c'est une bonne nouvelle pour le pays. 잇따른 테러 위협과 경제난 속에 프랑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마크롱과 르팽, 누구를 그 변화의 중심에 세울지 또 다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에서 우리 대표팀이 강호 카자흐스탄을 처음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최정상급 팀들이 겨루는 꿈의 무대 1부 리그 진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백지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NHL 출신 5명을 포함해 귀화 선수가 9명이나 되는 카자흐스탄 정예 멤버와 맞섰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2대1로 뒤졌지만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3피리어드 5분 만에 플란트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2대2 균형을 맞췄고 1분 뒤 신상훈이 기습적인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대표팀은 2분 뒤 플란트가 다시 한번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3골을 내준 카자흐스탄은 당황한 듯 거친 반칙으로 2명이 잇따라 퇴장당했고 토종 에이스 김기성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막판 상대 공세는 골리 달튼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13번째 대결 만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꺾은 우리 선수들은 종료 휘슬이 울리자 얼싸하는 채 감격을 누렸고 경기장엔 이틀 연속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경기로 우리가 이제 강한 팀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2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한 대표팀은 남은 3경기에서 2위만 유지해도 한국 아이스하키의 수건이 꿈의 1부 리그에 진출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세계 최강 마르공을 꺾은 정상은 선수가 코리아 오픈 남자 복식도 석권하면서 한국 탁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실력으로 조선족 출신이라는 편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중국 옌벤에서 태어난 정상은은 15살이던 2005년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훈련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한동안 당황했지만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며 주변의 편견에 맞섰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한 번에 다 풀린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정상은은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 이후 어깨 부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마저 사라졌던 그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2주 전 아시아 선수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공격으로 세계 1위 중국의 마룽 등 쟁쟁한 강호들을 연파하고 깜짝 은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막히거나 좀 답답할 때는 이제 상대방도 생각하지 못한 작전들을 많이 시도를 한 그런 것 좀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두둑한 배짱과 스피드,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가 주무기인 정상은은 코리아 오픈 남자 복식에서도 강우진과 짝을 이루어 우리 대표팀의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중국 탁구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준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 꼭 금메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정상은의 부활로 한국 탁구는 유남규와 유승민의 뒤를 이을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를 갖게 됐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프로 통산 500골의 금자탑을 쌓으며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골 세리머니가 정말 화끈했습니다. 봄 기운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내리쬐면서 굉장히 따스했는데요. 내일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의 오름폭이 덜하겠습니다. 대기질은 계속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일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강하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 호남 지방에 내리는 비는 모레 새벽 충청 이남 지방까지 확대됐다가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동주의 서시죠.
우리 대선 후보들이 입새에 이는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틀린 의혹을 제기하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의혹을 받을 때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